네, 중간 시험 기간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우리말로 한문학기 모임을 진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연속 쉬는 게 좀 꺼려져서 중간 그 시험 기간이지만 책 읽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혐오의 사다리, 혐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꺼림, 그리고 싫어함, 싫다, 싫어하기, 그다음에 미워함, 미워하기, 미움, 이런 단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질 때 또는 이제 억지로 시킴이라든지 또는 억압, 탄압, 공동체 문제가 될 때 그것은 사회 문제, 법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또 공감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또 이런 사회적이고 법적인 차원, 윤리적, 공동체 차원까지 망라되어 있는 이런 혐오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어제도 제가 북한 연구학회에서 좀 토론을 했지만은 우리가 북한을 혐오해야 되나요? 북한을 사랑해야 되나요? 왠지 안 맞죠, 그죠? 혐오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연구학회에 오신 분들이 되게 헤매고 있어요. 방향은 통일이라는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일 대신 평화로 맞춰야 된다. 분단 체제를 두고요. 그렇죠. 통일은 결과죠. 네.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통일보다는 평화입니다. 오늘 뭐 그 얘기도 조금 드릴 텐데요. 오늘 1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반 이내로 강의를 하고 또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에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책 읽기의 목적이 책 자체를 읽는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말을 이제 우리말답게 쓰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뭐 옛날 우리말도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말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올제라고 하는 앞날의 우리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우리말이 자유롭게 소통, 사무쳐질 수 있으려면은 아주 말을 만드는 방식이 단순해야 됩니다. 말을 외워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말을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hate speech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hate speech라는 말을 외워야 됩니다. hate speech를 증오한다라고까지 한다면 증오는 또 뭔가 증오도 또 외워야 됩니다. 외운다는 것은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외운다는 것은 떠올리는 과정의 한 방식입니다. 근데 말을 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싫어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떠올리거나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싫어함의 내용과 느낌과 대상을 내가 지금 말로써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오라는 표현을 쓰거나 hate speech로 쓴다면은 그 말을 하나의 낱말로서 외웠어야 되고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0.05초 이상이 걸립니다. 말하는 경우와 떠올리는 경우는 시간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더듬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의 경우에 도덕적 표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등등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0.05초 이상 시간이 지체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이 별걸요. 해가지고 거의 즉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뇌에서 말하는 기능과 외국어를 끌어다가 연결시키는 기능은 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면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싫어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뭐지? 하고 찾기 시작하면 끌어와야 됩니다. 이때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바탕 낱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탕이기 때문에 그 워킹 메모리와 같습니다. 작업 기억.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죠. 깔려 있어야 됩니다. 마치 책상 위에 있는 사전과 같습니다.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외워놓은 것들은 책꽂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찾아서 가져와서 펴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죠. 아주 답답하고 어떤 때는 잘못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말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책 내용을 소개하는 건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편인데요. 혐오 표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hate speech라고 합니다. 뭐 일단 느낌에 표현하면은 express라고 이제 금방 연결이 될 텐데 스피치는 말하기입니다. 연설이라고도 우리가 썼는데 이건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죠. 연설, 왠지 연기처럼 과장되고 어떤 표현법을 동원한다 이렇게 봤던 거죠. 대중연설 특히. 스피치는 그냥 speak, 말하기입니다. 토크는 좀 이야기하기에 가깝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스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이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스피치라고 한다면은 토크라는 것은 줄거리를 갖춘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크는 보통 가까운 사이에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마이크가 있다 보니까 토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대중이 있어도 뭐 10만 명이 있어도 또는 뭐 TV로 생중계한다고 한다면은 토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시대 정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치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이 좀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혐오, 스피치,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는 미워한다는 뜻이죠. 증오한다는 뜻입니다. 증오라는 말은 아주 강한 표현인데요. 일단 한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혐오 표현은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의 요소라는 말을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끌어오른다, 분출하듯 발산된다. 잘 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나요? 무의식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루틴, 틀에 박혀 있다, 습관적이다, 관습적이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랑 행동한다, 대중 심리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혐오의 핵심은 울타리치기다. 요거는 울타리치기는 우리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식, 우리다움, 우리의식이 강하면 울타리가 두껍고 높고 강한 거죠.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가 되고 나가면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울타리치기는 나와 남을 철저히 갈라놓는 태도입니다. 따로 갈라놓기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저는 차별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차별이라는 것은 갈라놓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같지 않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르다. 다름이라는 것은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도 되고요. 다르다. 또 하나는 딸려 있다는 뜻 외에 떨어져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말은 좀 이중적이네요. 달라붙어 있으면서 떨어져 있어요. 섞여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섞여 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평가 개념은 아닙니다. 같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한 자리에 섞여 있는 상태, 이것이 다름입니다. 꽃밭을 떠올리시면 어떨까요? 또는 무질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혼돈 상태. 그러니까 다름은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입니다.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뭐 같은 점이 있죠.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게 다름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다름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금을 긋거나 벽을 쌓거나 마기를 가림막을 치거나 뭐 등등 담을 치거나 신분의 경계를 치거나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따로 갈라놓는 것, 이것이 차별입니다. 위아래로 갈라놓을 수도 있고 뭐 갈라놓기의 방식은 정말 창조적이죠. 무한히 많이 생겨납니다. 머리카락, 손톱, 뭐 이제 뭐 나중에는 유치찬란한 모든 걸 가지고 갈라놓는데요. 편가르기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차별이란 말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 말입니다. 차별이 뭔가요? 다름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다름들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다름.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도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참 아름답죠. 이런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게 차별입니다. 차별은 차가움의 논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놓고 서로 오고 가지 않거나 오면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이죠. 그 우리라는 이 울타리 치기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갈라놓기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잘 갈라놓기. 아니 붙여놓기만 하면 맨날 싸워. 그럼 할 수 없지 뭐. 저희 집도 방을 2개를 갈라놔야 되죠. 안 그러면 싸우니까 네 방 해가지고 방 딱 나눠주면 서로 해피하죠. 자기 방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도 있고 소속감과 또 소속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품위, 디그니티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오늘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놓는다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건 전혀 아닙니다.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죠.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뭐보다는 긍정적이냐면 전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입니다. 이건 정도의 문제가 항상 있어서 모든 갈라놓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다, 올바르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혐오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환영해야, 환대해야, hospitality, 레비나스 표현이네요. 환대한다. 다른 사람의 낯선 얼굴에서 신의 모습을 만난다. 이게 이제 환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용어로 쓴다면 영접하는 거죠.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나오죠. 또 호메로스의 시의 가장 핵심은 낯선이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파트 문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개념은 아예 뭐 높은 분이 오시면 영접할 수 있겠네요. 옆집, 이웃집, 옆집과 이웃집은 또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마을 살이 이런 개념이 지금은 낯선 개념이 됐습니다. 심지어 환영을 우리는 플랜카드를 걸으면서 합니다. 환영은 표시가 필요한 겁니다. 둘 다 인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환영과 환대는 모두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는 한자란 말인데요. 사람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놈이니까 이때 놈은 부정어가 아닙니다. 높임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놈으로서의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함께 더불어 모여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모여살이, 모아리가 삶의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모여살이, 모아리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개념도 속하게 됩니다. 친구, 벗도 속하게 되고요. 소속된 모든, 자기가 딸린 모든 울타리, 그것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회라는 개념, 공동체라는 개념, 국가, 가족 이런 개념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제약하고 억압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런 굴 이런 하나의 경계가 없다면은 우린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삶의 기반 또는 서식지, 땅이 없는 민족은 뭐 국가를 만들 수가 없듯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정을 중시해야 되는지, 어디까지라는 이 까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이 혐오라는 것의 반대말로 일단 환대라는 말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영하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혐오하면 꺼리고 멀리하고 몰아내고 쫓아내는 겁니다. 안 나가요? 네, 그러면은 일단 말을 하죠. 나가라. 네, 지난주에 우리 했죠, 그죠? 유대인 나가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미워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헤이 스피치라는 말은 쉬운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마음 속에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 다음에는 좋지 않지만은 모여 살이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삼키고 누그러뜨려서 말로 말하지 않으면 사그러집니다. 그걸 마치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빠질 일이 없는 거죠. 나쁜 말을 하면 나빠지고요. 좋은 말을 하면 좋아집니다. 사이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헤이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싫어한다, 좋아한다, 또는 나쁘다, 난 나쁘다고 생각한다. 공감의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공감이라는 책을 우리가 한 거의 3개월인가 6개월 가까이 읽었던 것 같은데, 공감의 시대, 제러미 리프킨. 그때 제가 공감이란 말을 참 제대로 번역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미루 느낌 뭐 이렇게 했었는데, 미루어 보는 느낌. 이게 엉터리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흥분해서 번역을 했는데 공감은 영어로는 empathy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 설명이 많이 필요한 용어인데요. 혐오라는 것은 일단 오늘 이제 그걸 많이 말씀드릴 텐데, 문제가 되는 혐오로 우리가 새로운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그냥 놔두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별도로 새로운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이란 말과 이제 환영, 환대라는 말을 혐오의 반대말 쪽에 한번 세워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었죠. 혐오의 반대는 우리말로는 미움이니까 미움의 반대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미움. 사랑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미움은 멀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이제 맞은 바라기라는 말을 하세요. 맞은 바라기. 맞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마주 바라보이는 곳. 사랑과 미움은 그렇죠. 그런데 또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쉽게 뒤집혀집니다. 미워하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되죠. 사랑이 갑자기 미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설명하려면 감정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 우리말 느낌이 학문적으로 설명된 적은 없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론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느낌과 감정이 같나요? 이렇게 맞고 뭐 이제 반문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느낌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제가 많이 유튜브에 올려놨었는데 반복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 낱말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느낌의 늪은 낚시와 연결되어 있다. 낚시의 이미지를 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느에다가 치읓을 붙인 늪이란 말도 있습니다. 네 탓이야. 탓이란 말은 바깥에서 어떤 부정적인 그 어떤 잘못된 일의 원인이 바깥에서 왔을 때를 나타내는 원인의 한 낱말입니다. 원인. 말미. 시간적 관계에서 먼저 어떤 부정적 결과를 이끌어낸 원인. 말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때 말미. 때문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잘못된 일 또는 이러저러한 일이 벌어진 여러 가지 원인들을 쭉 쌓여온 원인들을 모두어서 모두잡이로 말할 때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라는 말에 가깝죠. 까닭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 때문 가운데 때라는 게 쌓인다는 뜻입니다. 까닭이란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때문을 하나하나 갈래갈래 나누어서 그 유래를 찾을 때는 까닭입니다. 아무 까닭이 없다. 그럼 찾았더니 뭐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뜻이죠. 또 비롯되다 하면은 비롯다라는 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멀쩡한 벽에서 틈이 벌어져가지고 물이 샜어요. 그럼 벌어진 것 자체가 하나의 물 새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전체라는 어떤 온전성, 여기에 생겨난 트집, 틈, 이것이 바로 비롯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말에도 원인을 나타내는 말들이 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상한 원인이 있습니다. 느낌이 왔다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느낌이 그럴 때 늦이야. 이 늦이라는 거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곧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올제죠. 올 때, 올 날. 그때에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일을 지금 현재 알아채는 방식이 바로 늦입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은 애매할 수밖에 없군요. 추측에 근거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오래된 감정 또는 어태비점 이런 이제 격세유전과 같은 본능적이고 텔레파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아주 뚜렷하고 강렬하고 어떤 때는 애매하고 또 어리둥절하게 만들죠.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죠. 근데 그 느낌이 딱 나에게 알아채지면 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다 알고 있다면 이제 미루어 느낀다는 표현이 공감으로 와 닿을 수 있는데요. 설명하는 게 지쳐요. 그래서 이 좋은 번역어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새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그 일반적 번역어로는 가치 느낌이라고 한번 썼습니다. 가치 느낌. 근데 이때 말하는 가치는 함께란 뜻으로 쓰진 않습니다. 징그러운 느낌이 있어요. 뭐가 징그러운가요? 미꾸라지를 한번 해볼까요? 미꾸라지. 이게 이게 어릴 때 기억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미꾸라지 탕을 많이 해먹었으니까 미꾸라지 잡는 게 즐겁고 또 미꾸라지가 이 그 또랑이나 논바닥 진흙에 있어요. 그러니까 놀기도 좋잖아. 잡다가 뭐 애들끼리 막 드자기도 하고. 추어탕. 추어탕. 가을 곡이죠. 제가 아침에 가을 쉼, 가을 쉼표, 가을 쉼터, 가을 쉼집 이렇게 말놀이를 하면서 왔는데 미꾸라지는 저에게는 그렇게 좀 추억의 물고기인데 반해서 여학생들은 기겁을 합니다. 뭐 미꾸라지 뭐 그냥 뱀만큼이나 징그러워하죠. 미꾸라지 징그러울 일이 없는데 아무튼 경험의 이제 종류가 다른 건데 징그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징그러운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징그럽다고 느낀 건가요? 아니면 징그러운 느낌인가? 징그럽다라고 느낀 거하고 묘하네요. 그 징그러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 징그러움이 있는데 그 손끝에 느껴지겠죠 일단은. 징그러움이라는 어떤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징그러움은 받아들인 거, 받은 느낌입니다. 받은 느낌. 그런데 뭔가 제가 이제 옷을 이런 얘기하면 우리 마누라가 싫어할 텐데 자꾸 뒤집어 입어 이게. 근데 딱 입고 나면 뒤집힌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안 바꿔 입어. 그 나중에 들키지 가끔 들통이나 그러면 근데 그 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뒤집혀 있는 것처럼 느껴. 그리고 뒤집혀 있는 것 같이 느껴. 이때 이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느낌. 뭐뭐 같이 느껴진다.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딱 보니까 내가 고통스럽지는 않아 지금. 나는 지금 커피 마시고 해피해. 즐거운데 은경 씨가 그냥 고통스러운 것 같아. 근데 그건 느껴져. 내가 실제로 가슴으로 막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까 징그러운 느낌은 없어. 고통스러운 느낌은 없는데 고통스러운 느낌을 내가 이해하고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껴.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 그 공감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상대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런 의미로 이중적이죠. 그 사람과 함께 느끼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받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는 의미로 이중적인 의미죠. 같이 느낌이라고 하면 조금은 좀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루어 느낌이라는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엄청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는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손 느낌 한번 만져보세요. 시원한 거. 손 느낌. 느낌이 오나요? 네. 네. 손 느낌. 손 느낌은 무슨 뜻이죠? 촉감. 아, 글쎄. 네. 손이란 말을 썼으니까 손이 느낌. 아, 손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네. 그러면은 발바닥 느낌도 가능하네요. 혓바닥. 뭐 완전 다 돼 이제 다 돼. 온 몸이 다 돼. 근데 이건 어떤가요? 앞머리 느낌. 이런 건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위장 느낌. 이거 위장 느낌이 있나? 잘못되면. 네. 아니 말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뜻이 우리에게 납득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럼 쓰이는데 그 납득이 안 되면은 추론이라는 거는 주로 앞머리에서 합니다. 전전도요. 그러면 추론해가지고 내가 따져 나가잖아요. A, B, C, D,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따져 나가는데 따져 나가서 그 결론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확정하진 않았을지라도 이런 거 같다라고 느낄 때 뭐뭐라고 뭐뭐인 것 같다라고 느낌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란 말을 가지고 하면 혐오도 느낌의 한 종류일 수 있고 공감도 한 느낌의 한 종류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혐오 문제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문제풀이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바탕 낱말이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낱말 문제를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혐오의 한 방식이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는 테러파이, 공포스럽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테러는 원래 뜻이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무서움. 그런데 이 테러는 누가 무서운 거죠? 당하는 사람이 좀 무서운 거죠. 혐오는 주로 가해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꺼리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주로 가해자 입장이에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을 좀 바꿔야 하겠죠. 카운터 스피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항, 대항 말이 필요하네요. 싸울 말이 맞설 말이 필요했습니다. 만말, 맞설 말이 필요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나가라 그러면 너나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맞설 말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은 혐오라는 것은 감정, 느낌의 한 종류다. 그리고 혐오의 반대편에는 맞은 바라기 쪽에는 사랑, 가까이함, 그리고 공감, 가치 느낌, 그리고 환영. 환영이라는 것은 기쁘게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환대, 낯선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 맞아들이는 거니까 마중, 나가가지고 그에게. 근데 이제 이 환대는 훨씬 근본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맞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야. 손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잠자리 그리고 먹을 걸 주고 포도주 주고 심지어 떠날 때는 뭘 줍니까? 호메로스 안 읽어보셨군요. 떠날 때는 선물을 줘. 그 선물을 배 한가득 실어줘. 우리 환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대하다, 대우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뭐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제 며느리가 뭐 이건 퀴즈일 수도 있는데 친정 엄마가 왔을 때하고 시어머니가 왔을 때 둘 다 환대는 합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그 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환대의 비중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봉투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환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노숙인을 우리가 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피하죠. 혐오스럽기 때문에. 노숙인 환대. 아, 정말 말만 쉽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도 노숙인 인문학 강좌를 하지만은 죄송합니다. 냄새가 싫어서 쫓아내기도 해요. 씻고 오라고. 근데 또 말들을 잘 들어. 고분고분. 씻고 와. 좋네요. 아니 남에게 피해 주는 거는 저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그 짐승이지 그거는 뭔 사람이야. 파격적이네요.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건 자기 문제고 존중받아야 되지만은 그거를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이 14쪽에 보면 아주 재미난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 나가라. 이걸 유대인이 계속 본다면 저도 오해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X라고 하겠습니다. X 나가라. 싫어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 걸고 방어하겠다. 라는 이런 일반인들의 특히 이제 지식인들의 이러한 방어 논리인데요. 나는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난 레즈비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 침해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반적인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괜찮게 말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냥 참고 살아. 동성애자 야 그냥 참고 살아. 견뎌. 그냥 뭐 싫어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내버려둬. 그냥 봐줘. 너 그렇게 봐줘. 관용이네.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죠. 동성애는 뭐 이렇게 허용하잖아요. 괜찮은 사람이네요. 다만 나한테 집적되지만 않으면 조건을 붙이는 거죠. 네. 관용의 핵심 논리가 뭡니다. 니네들이 싸우는 거 괜찮아. 단 싸우는 소리가 나한테 들리지만 않으면 돼. 관용이죠, 그죠? 근데 지금 월드론, 제러비 월드론이라는 저자가 지음이가 이런 식의 논법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쭉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러한 태도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태도인데요. 여기 공공선이라고 포용의 공공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선이란 말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말로 퍼블릭은 쉬운 말이에요. 원래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 모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퍼블리쿰 또는 국가의 것, 공동체의 것. 이건 퍼블릭 굿 하면 프라이빗 굿하고 반대의 말이네요. 프라이빗은 빼앗은 것, 나만의 것 이라는 뜻입니다. 빼앗았다는 것은 왕이라든지 귀족 그들로부터 빼앗아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나의 것이 되죠. 그들은 절대 그냥 내주지 않기 때문에 빼앗아 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실히 구분되네요. 빼앗아 온 것 또는 내가 벌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나만의 것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의 것, 내 몸, 내 생각, 나만의 것이죠.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신도 건들 수 없는 거죠. 이게 right, 권리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나만의 것. 그런데 이 나만의 것이 결국 어디에 근거하냐면 모두의 것. 요즘은 조금
더 확장됐는데요. 모두의 것 하면은 뭘 뜻하는 거죠? 나라, 국가는 모두의 것이죠. 그리고 말, 우리말, 이것도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모두의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헷갈려. 왜냐하면 사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나만의 땅이 있어요. 바다는요. 거기도 공해도 있지만은 국가마다 뭐 200ke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다도 지네 거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무슨 양식장 해가지고 또 개인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늘도 또 그따위예요. 뭐 허락받고 다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그 인공위성은 왜 우리 하늘 막 다닙니까? 허락 없이? 이땐 퍼블릭이라고 뭐 우기는 거죠. 지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좀 구분한 것이 커먼스, 공유물이죠. 공기, 야 이거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면 일로 막 넘어오잖아요. 이거 이제 환경 오염도 공유물이야. 아이 그러면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란 말이 두 가지로 구분됐습니다. 커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공유물입니다. 도로 이런 것들은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모두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함께 가진 것, 이것은 모두 커먼이고요. 퍼블릭은 모두의 것이니까 모두가 주인인 겁니다. 공공기관들이 되게 그렇죠. 공공도서관. 퍼블릭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모두가 쓸 수 있고 또 그래서 모두의 소유가 되는, 그러니까 퍼블릭 굿 그러면 모두의 것이면서 재화, 또 모두에게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만약 제가 번역한다면 모두에게 좋음이라고 했을 겁니다. 퍼블릭 굿 공공선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의 반대말은 우리 승자독식이란 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The winner takes all.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것. 독식이네. 독식. 혼자 처먹는 거지. 혼자 처먹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뜻으로 와닿습니다. 저만의 것, 저에게만 좋은 것. 제식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저에게만 좋은 것. 근데 이 저는 모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제식으로는 못 나눔이가 되겠네요. 모두에게 좋은 것. 그러면 모두라는 것이 집단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집단을 무더기라고 쓰고 있는데 뭉친 덩어리죠. 무더기라고 한다면은 울타리 개념이군요. 또 그러면은 그 모두가 남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북한 사람일 수도 있네요. 또는 이제 통일 한반도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됐지만 그 모두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상대적입니다. 그럼 이런 모두라는 말의 상대성에 근거해 보면은 결국 갈라놓기가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음이라는 것은 결국 혐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모두와 모두, 우리와 우리, 작은 우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좁은 또는 작은 우리에서 크고 넓은 우리로 바뀌면 혐오가 사라지게 되는군요. 근데 이 혐오라는 것이 생기면, 우리 안에 혐오가 생기면 갈라놓기가 시작이 됩니다. 갈라놓기를 시작하는데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대상들, 갈라놓아야 될 대상들이 갈라놓기를 거부하면 이제 그들을 강제로, 억지로 갈라놓게
놓으려고 하는 실력 행사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혐오라는 거죠. 몰아내고 쫓아내고 때리고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욕하고 또는 이제 담벼락에다가 혐오 표현들을 써붙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의 방식이 아니고 글이라든지 사진 또는 상징 또는 어떤 건축물 또는 광고, 한마디로 말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오랫동안 혐오의 말을 지속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그런 표현물들을 사용하면 커먼스, 우리가 살아가는 담벼락, 우리가 살아가는 길거리, 우리가 늘 이제 함께 나누는 광고 또는 드라마, 이런 곳, 이 환경이라고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environment. 전에 둘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이 환경이 오염되는 거야. 혐오 표현들로 오염되게 돼서 이제 나는 어딜 가든지 그 더러운 말들을 듣게 됩니다. 뭐 짜증이 나고. 근데 그것이 X라고 한다면 공포스럽겠죠. 혐오의 말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그 X는 점점점 살 곳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모두에게 좋은 삶을 살도록 모여살이의 그 공동체가 기능해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바뀐 거죠. 그럼 누구에게는 분출, 배설의 공간이 되고, 다른 누구에게는 피해와 이제 두려움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모두에게 좋음이라는 이 기본적인 도덕적인 요구는 무너진 겁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해 간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동성애의 문제를 가지고 갈라놓기를 시작한다면 그럼 분명히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좀 더 어려운 논의로 올라가네요. 과연 모여살이가 모두에게 좋은 방식으로만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배자에게, 엘리트에게, 특권층에게, 우리 뭐 최근에 많이 경험하시죠? 특권층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있었잖아요. 근데 그 특권층들이 정말 모두에게 좋은 정책을 했더라면 욕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아마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존경했겠죠. 근데 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사익과 무자격자들을 등용시키고 그들에게 권력과 부를 분비하는 그 사악한 집단이 됐었던 거죠. 그때 우리는 그들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처단의 목적은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시원해서, 여기 이제 응징적 정의라고 하죠. 잘못한 것을 잘못한 만큼 처벌하는 겁니다. 보복 또는 응징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뜨거운데요. 그런 논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13살이기 때문에 교도소를 보내지 않는다. 여튼 납득하기 힘든 거죠. 행위를 보라 이거죠. 나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미성년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또 형량도 뭐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거를 그렇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뭐 이런 관점이죠. 금방 반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3살짜리에게 종신형을 때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걔가 100살을 산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70살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종신형 받는 거하고,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
거의 뭐 90년을 감옥에 썩어라. 근데 아직 90년을 그 감옥에 썩을 만큼 충분히 인생 경험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죄질은 정말 종신형으로도 부족할 만큼 악행이지만 미성년이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럼 이렇게 다시 묻는 거야. 그것도 부당해 보이는데 미성년이란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니까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탓일까요? 그러니까 부모, 우리 사회, 학교. 걔가 정말 뭐 그게 좋아가지고 악행을 저질렀냐. 그놈이 정말 사악해가지고 그 미성년이 그 모른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모른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걔가 법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법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뭘 모르냐면 사람다운 살이, 사람답게 산다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그 미성년 범죄자에게 없었다면 봐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에게 남은 90년의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되살려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 논란이 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안 돼봐서 그렇지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반론이고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게 바로 공동체의 어떤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혐오 문제는 바로 거기 걸려 있어요. 공동체의 수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 다음의 문제라고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두에게 좋은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이 혐오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6쪽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지은이는 두 번째 존엄성의 문제를 가지고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이 그 존엄성은 우리말로 번역한 경우와 그 영어의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일반 독자들은 상당히 오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쉬운 말로는 멤버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그니티는 소셜 스테이트라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지위. 그 존엄과는 관계가 없군요. 부모님 어버이를 어버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자녀 아들 딸을 아들 딸 대우하고 학생을 학생 대우하고 이게 디그니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디그니티 대우를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뭘까요? 사람이다라는 거겠죠. 사람에게는 마땅히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개는 개 대우를 해야 되나? 대우도 바뀌네요. 뭘로 바뀌냐면 사람과 가까워지는 정도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여살이 이제 소셜을 제가 모여살이라고 하니까 모여살이에서 차지하는 그 자리는 사람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모아리 공동체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계급일 수도 있고 계층일 수도 있고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보통 자격이라고 부릅니다. 또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표현을 쓴다면 시티즌십,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어떻게 였죠? 영주권과 시민권이 좀 다르죠. 시민권의 핵심은 시티즌은 세금을 좀 내야 됩니다. 내가 안 내도 아바이가 세금 내면 돼. 시민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정당한
그 구성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테이트, 국가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어서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되는군요. 흔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시민은 평등하다. 개뿔. 왜 그러냐면 깜짝이야. 이게 우리가 이 담론이 수입이 돼서 그래. 평등 시민권, 시민 평등권 이게 수입이 됐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평등은 거의 기만입니다. 평등한 적은 없었고요. 평등이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평등은 우리의 추구하는 미래 가치인 거야. 이거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평등이 뭔지는 몰라요. 그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죠. 아니 뭐 남녀가 평등하지 않아도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나 차별이 예. 항상 생겨나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다가설 수 없는 그냥 항상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런 거라서 감사합니다. 영어는 이제 equality, equal 같은 등호, equal 같아진 거야. 평등. 근데 평등은 불교 용어입니다. 이거는 수준이 안 맞아. 이퀄티하고 평등하고 수준이 안 맞아. 평이란 말은 마음의 용어입니다. 마음은 그 바다에 많이 비유가 됐어요. 바다, 잔잔한 바다. 그런 바다 있나요? 아니 있을 수도 있어. 아무튼 어느 날 아주 그냥 고요한 바다가 있어. 고요한 바다. 왜 우리 그 무풍지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죽음의 바다야. 거기는. 배가 바람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거울처럼 움직이질 않아. 마음이 끊임없이 물결이 일어야 되는데 그 모든 여인다고 그래 이제 불교 용어로 상념, 집착 이 모든 것이 일거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쟤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이제 여의다는 것이 또 우리 살도 왜 빠지면 여인, 이렇게 여인이었어, 바짝 여인이었어. 네. 근데 여인다라는 것은 이제 떠나가는 한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차츰차츰 잊히고 지워지고 멀어지면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소실점. 그러니까 여인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은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 그 주검 그것을 땅에 묻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점점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사건으로 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평등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평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같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미권에서 이해되는 이퀄티는요 진짜 같은 거예요. 5 더하기 3은 뭐와 같습니까? 8. 8과 같고 또 10 빼기 2하고도 같잖아요. 값이 같으면 다 같은 거야 이거는. 네. 이거 산술적인 거네. 네. 그래서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면 평등이야. 내가 재판받을 법도 이거고 저 사람이 재판받을 법도 똑같으면 평등해. 그런 면에서 평등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게 법 앞에 평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이퀄티 개념입니다. 하지만 평이라는 개념은 마음의 개념이고 등이라는 것은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 상태에 평이 있고 이런 깨달음 상태에 평이 있어서 깨달음 정도는 가야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고요함 이것이 다다라진다. 뭐 제가 멍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평등이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같은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현재의 맥락으로 가져오면 모여살이에 살아갈 자격은 그 모여살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더 적게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법 앞에서 똑같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존엄은 우리말로는 존이라는 거는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언제 많이 하냐면은 박 선생님이 저한테 술 따를 때 어떻게 따래? 야 마셔라 하고 이렇게 따르지 않잖아요. 두 손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예전에는 왕에게 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오지. 이게 존이야. 그러니까 존이라는 거는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엄이라는 것은 엄격하다, 철저하다는 뜻이네요. 높이 떠받드는 거.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그게 번역이 엉터리네. 디그니티하고 안 맞잖아. 그러네요. 어쨌든 뭐 이미 한번 번역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어서 풀이만 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번역어를 제시하는 건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존엄이라는 말은 받듦, 떠받듦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디그니티라는 거는 자리서기와 같은 겁니다. 자리 차지하기, 자리하기 이런 뜻이죠. 자격 이런 뜻입니다. 그 두 가지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는 모두에게 좋으냐? 혐오가 모두에게 좋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혐오는 모두를 똑같은 자리에 세우는 겁니까? 아니네요. 그럼 이제 반격하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왜 우리가 모두에게 좋은 삶을 살아야 돼? 난 나한테 이기주의야. 난 이기주의자야. 응? 나한테만 좋으면 되지 왜 모두에게 좋아? 그러기 불가능하잖아. 이상주의. 응? 그런 유토피아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응? 야, 어차피 인생은 저는 저대로 먹고 살고 나는 나대로 먹고 사는 거지. 응? 제가 시내버스에서 들었던 아주 그냥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느닷없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이제 실망을 하신 거죠. 돌아오시다가 우연히 제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잔뜩 화가 나야 계셔. 그래가지고 다른 자리에 앉을까 하는데 막 내가 하필 그 창 쪽에 앉는 바람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갇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분풀이를 하시는 계속 그 말을 같이 하시는 거야. 너는 너대로 먹고 살고 난 나대로 먹고 살고. 근데 그게 뇌리에 박혀버렸어. 인생 비정한 거잖아요.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비워야 돼.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게 반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홉스를 보라 이거야. 인간은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지 않느냐.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야. 모두에게 좋은 삶 누가 그거를 강요할 거야?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똑같아? 똑같긴 뭐가 똑같아? 예전에 우리 고대 그리스 사회에는 귀족은 투표권이 더 많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지식이 더 많이, 저도 불만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마다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맨날 누구누구를 찬양해. 심지어는 조금만 친해지면은 저한테 전도를 하셔. 우리 불쌍한 누구누구 막. 근데 그걸
대응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무더기가 무더기로 그러시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들어드리는데 나중에는 그게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못 가. 그런데 막 화가 나. 저분도 한 표, 나도 한 표. 희한한 게 대부분의 지식인이 시대별로 네. 다 선생님 같은 생각을 했어요. 투표권을 지식인은 많이 가져야 된다. 옛날엔 귀족이었겠지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져야 돼. 그리고 나서는 설득해야 하면 돼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네, 답답하니까. 네, 오민 정치를 그렇게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좀 더 많은 의견 표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자기들은 방송에 나갈 수 있잖아. 불공정하잖아. 말빨도 세고, 그렇죠? 학생도 가르칠 수 있고. 똑같은 학교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파급력이 다르죠. 달라요. 어쨌든 투표장에서는 똑같은 한 표지만 제 얘기 핵심은 그래서 공론장 그 안에서 서로 그냥 비밀스럽게 비밀 투표 이런 건 좋은데 공론장이 반드시 갖춰진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한 표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거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냥 무지렁이들이 그냥 엉뚱한 독재자를 그래서 독재의 탄생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중의 그 어리석은 군중이 독재자를 독재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독재를 숭배하고 찬양하면서 때로 그냥 찍어주니까 민주주의가 독재의 온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표의 원리를 부정하기보다는 이런 공론장의 확대 이것을 정말 열심히 마련해 나가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열심히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설득하는데도 이게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들어가지고 적이 생기잖아요. 설득하면 적이 생겨. 그래서 요건 인품을 좀 닦은 뒤에 설득을 해야 돼. 제가 광화문 사는데 네. 계속 박근혜, 이재용 석방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난리들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그게 말로 되는 분들이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그냥 이 스피커 갖다 놓고 그냥 소리 질러대요. 거기 세종대왕상 이순신 상비 앞에서 맞아요. 저도 지나갔는데 예 그래서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혐오의 한 방식인데요. 공론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론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말빨이 너무 약해. 그 지식인들이 아니 그 저기 박지지자들이 그들이 말빨이 약하다고요? 같은 말만 되풀이해. 그냥 말에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이제 지식인 입장에서 봐서 그래. 논리가 왜 없슈?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안에 논리가 또 있죠. 근데 그 논리는 빈틈이 아주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 빈틈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걸 뭘로 배웠냐면 경험으로. 거의 추억이지 뭐 추억. 근데 이 추억은 항상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정확한 기록물들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결과물.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 되게 속잖아요. 결과물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한편으로는 결과물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결과물을 배제하고 말을 판단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부분하고 말이라는 부분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할 얘기 많았는데 조금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혐오라는 거하고 혐오 표현이라는 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프리 스피치입니다.
자유표현. 맘대로 말하기라고 제가 일단 새롭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맘대로 말하는 거 반드시 보장돼야겠죠. 그러면 나는 박 선생님 혐오한다. 이거 맘대로 말해도 되는 거야? 안 되죠. 네? 안 돼. 안 돼? 왜? X 난 혐오한다.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인격 처음에 분명히 네. 맘대로 말하기는 허용을 했잖아요. 조건을 달고 싶은 거죠. 네. 맘대로 말하지만 단 단. 관용이죠, 그죠? 네네. 누가 단을 달죠?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가. 그런데 그 사회 나도 사회 한 구성원인데 난 X가 싫어. 말하면 안 돼? 단 조건을 누가 달죠? 달 수 있나요? 개인이 될 수는 없겠죠. 달 수 그렇게 있어요. 규정이 너 되어 그렇게 있잖아요.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초갑이는 그건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너하고 나 사이에 너 앞으로 한 번만 부모들이 그러잖아.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그건 더 이상 이제 사실. 논리는 없는 거죠. 네? 네. 힘 아니야. 거죠. 관용의 논리야. 관용의 논리 그게. 관용의 논리예요? 요까진 좋은데 마음대로 해. 응? 넘어서면 안 돼. 네. 넘어서면 죽어. 요거잖아요. 네. 안 넘어서면 마음대로 말하기인데 마음대로 말하기에 금을 딱 넣어놨어. 근데 물음은 그거예요. 그 금을 누가 걷고 그렇게 금을 걷도 좋으냐 이거야. 다르게 바꿔볼게요. X의 내용을 한번 넣어볼게요. X에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라는 수술이 하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영화로 더 유명하잖아요. 네, 영어로도 있어요. 그 19금입니다. 제목을 못 들었어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재밌어요. 네. 보지 마세요. 왜요? 음, 안 좋게 보셨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혐오스러운 게 있다고 합시다. 그걸 제가 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대상을 말할 때 꺼름칙한 것 이렇게 혐오란 말 대신에 꺼름칙스러운 것 또는 꺼름칙한 것 이렇게 바꾸겠어요? 꺼름칙한 것 살인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짓 꺼름칙한 짓을 했는데 제가 뒤에 써놔가지고 보겠습니다. 누군가 욕먹을 짓을 했어요? 그러면 욕먹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 돼요? 꺼름칙스러운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름칙스러운 것이다. 집단 학살. 저렇게 혐오스러운 짓을 저지르다니 말을 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죠. 아니 뭐가 안 된다. 앞에 안 된다며. 이게 그러니까 상황 논리라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강하게 긍정해 지금. 아까 이제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대화의 품격이라는 게 약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말할 수는 없네요. 네. 누가 정하죠? 대화의 품격 누가 정하죠? 그럴게요.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 꺼림칙스러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꺼림칙스럽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고라는 말이 있죠. 무고 당해보셨잖아요. 네. 무고를 당해본 사람은 알아. 근데 무고의 무자가 속이다라는 뜻이야.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야.
허위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하는데 고소의 이유가 뭐냐? 내가 손해를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무고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일단 승소가 어려워. 네. 어렵고 증명하는 것 자체. 증명 그 가짜라는 거를 증명해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객관적 사실이 없어. 그때 그분이 한 그거는 그 X의 그 행위는 혐오스러웠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가 없어. 어쨌든 이 무고의 문제만 보더라도 이 혐오에 대한 처벌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주 독특한 미덕이 하나 있어요. 관용. 너그럽게 봐주라. 부정행위를 했어요. 컨닝을 했는데 학생이 뭐라고 그래? 선생님 딱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에이 자식, 너 이번 한 번만이야. 봐줬어요. 되게 그렇잖아. 이거를 당연히 적발해서 F를 줘야 되는데 F 딱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이 나쁜 선생이 되는 거야. 봐주지 않은 선생은 나쁜 선생이야. 현직 학생으로서 어떠신가요? 절대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관용. 남의 문제는 그런데 자기 문제일 때는 제가 만약에 그랬을 때 그런 상황에 놓였을 거라고 상상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야지 지금. 그러면은 자기 문제일 경우와 아니면 이게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죄의식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뭔가 컨닝 이런 걸 만들어서 들켰다라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좀 유의한 무리를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필통 안에 그게 다 있죠. 그 종이로 접어놓는 그거 빨리 씹어 먹어야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종교분이 찾아서 했는데 이제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저지르더라고요. 안 한다고 말을 해도 그래서 안 한다고 얘기하고 교수님도 그냥 F는 안 줬고 과제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D를 줬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시험에서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교화되기란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 뭐 인간의 신뢰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미성년 처벌 문제도 있지만 진짜 일벌백계의 의미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그 강약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무조건적인 관용 이거는 그 아이를 떠나서 이 공동체로서 좋습니다. 컨닝한 그 학생을 X라고 할게요 이제. X는 혐오스럽다. 할 수 있어요? 난 X를 싫어한다. 저는 사실 혐오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약간 무섭다는 게 이렇게 진짜 그렇게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혐오는 정말 교수님 저번 때도 말씀하셨지만 미움과 증오보다 강도 수준이 더 세게 느껴지거든요. 혐오한다 나는 혐오하면 돌아설 틈을 주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까지 들리거든요. 아, 문학적 표현. 그래서 혐오라는 표현은 혐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저는 정말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정도를 정말 정말 10%로까지 줄어든다? 약간 그렇게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혐오한다. 그래서 그건 내 인격에 손상이 가서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할 말이 왔는데 저는 그래서 혐오라는 표현이 혐오라는 게 그죠? 혐오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강남역 살인.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혐오와는 별개로 그 아이가 한 행동은 혐오할 수 있지만 좋습니다. 예수님의 논리 같은데 갑자기 제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사람은 죄는 미워야 돼 사람. 그런데 그래서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그래요? 예, 이제 두서없이 말했긴 한데. 아니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혐오스러운 짓, 혐오스러운 행동, 혐오스러운 어떤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싫다, 미워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치즘 싫어요, 공산당 싫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싫은 것이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거라고 한다면은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들만 일단 합의를 하고 좀 더 넘어가 보죠. 20쪽에 가면 이제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각국 소개가 몇 가지 나옵니다. 재미난 표현만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역시 좀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평화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선동을 금지한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으로 완벽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여기 혐오란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평화라는 말은 그 사이좋게 지내는 거잖아요. 사이좋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꺼린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 세 가지 혐오의 단계 사다리는 모두 사이가 나빠지는 겁니다. 혐오의 반대가 바로 또 평화일 수도 있군요. 평화라는 것은 우리 평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불교 엄청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낱말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일상적인 차원으로 다시 재번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옮기자면 사이좋게 지내기입니다. 그러면 혐오는 사이가 나빠지는 거고 몰아내는 거 사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사이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사이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또 칸막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나름대로 걸림돌 이런 것들을 없애야겠죠. 이런 것이 사이좋게 지내기라고 한다면 캐나다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거군요. 말이 됐든 가장 그 중요한 요소로 선동이라고 봤습니다. 부추기는 거죠. 선동은 부추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혐오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 자신이기보다도 물론 중요합니다. 옆에서 부안해동, 덩달아 박수치고 뒤따라가는 사람 이게 더 문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혐오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추김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두 명이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세 명이 나란히 서가지고 빈 하늘을 바라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빈 하늘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찾아요. 세 명의 그 위력인데요. 독일의 경우는 존엄성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모욕이나 악의로 비방하는 거였으니까 모욕을 핵심으로 삼았군요. 모욕이라는 것은 남을 욕하는 거죠. 근데 부당하게 욕하는 걸 말합니다. 도둑놈 보고 도둑놈 막 그러면 모욕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이라고 부르면 모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금지하는데 몇 가지 그 내용이 있어요.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이런 것들. 이 뭐 너무나 쉬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유럽에서는 주로 이런 인종 이런 것이 중요한 공격 수단입니다. 인종 차별 이런 것들, 민족에 관한 문제 없다고 막 그 얘기하지만 실제로 폭력 사태의 많은 부분들은 인종에 관한 겁니다. 또 이제 종교도 빼놓을 수가 없죠. 유럽의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인종과 또 종교 이런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혐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꺼림, 싫어함, 미워함은 상대를 한편으로는 못 살게 구는 거죠. 상대를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이웃, 좋은 이웃이 되는 게 아니고 나쁜 이웃이 되면서 상대를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몰아내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이라는 서로 받들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혐오 표현들은요, 되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토크쇼?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무슨 그 개그 콘서트 이런데, 뭐 갑자기 이런 게 느닷없이 나와요. 여성 비하, 남성 비하, 웃음을 선사한다는 이유 하나로 잘못된 말들을 많이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핵심 이제 주제는 이겁니다. 일단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인정해야겠네요. 마음대로 말하기. 이렇게 정리하자면 맘 말하기라고 하겠습니다. 마음 영어로 들으면 안 돼요. 엄마 말하기가 아니고 마음대로 말하기. 예. 이거는 모든 민주국가의 기본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해 주는 거죠.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또 모두 해서는 안 됩니까? 남을 못 살게 굴면 안 되는 거죠. 일제 만행은 혐오스럽죠. 일본인이 혐오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인은 혐오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하지만 일제 만행은 혐오스러운 겁니다. 이건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금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일제 만행에 대한 혐오,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행동들은 금지돼선 안 될 겁니다.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분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 금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위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서는 안 돼야겠죠. 이웃이 고통을 받을 때는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근데 이웃의 범위가 문제죠. 모든 이웃이라고 말하면 이미 우리는 실현 불가능한 대답을 한 거야. 물론 이렇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관용의 그 도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혐오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구분 어떻게 하죠? 도덕의 기준을 갖고 하네요. 그럼 도덕이 뭔지가 아주 중요한 뜻이 되는데요. 도덕의 핵심은 뭐 이제 모랄이라는 말은 뭐 법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설명하는 게 좀 나을 수 있고 도덕이죠. 근데 일단 이것도 복잡하니까 그냥 가깝게 제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모른 척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사람을 만났어요. 인사를 하는 거죠. 이게 도덕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쌩깐다. 이건 비도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는 척한다 하고 좀 척하다 때문에 그런데 모른 척은 알면서 모름을 거짓으로 꾸미기 때문에 척이란 말 쓰잖아요. 그럼 아는 척 이건 좀 부정적인 말이 되죠. 근데 요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가깝게 지내기, 사이좋게 지내기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건 결국 평화의 원리입니다. 가깝게, 사이좋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 사람하고는 멀리 지내야 돼요. 이때 말하는 건 예의 바르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멀리 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좀 점점 가까워지면은 가깝게 대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덕이라는 거죠. 멀고 가까움의 정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깝게 지내기. 이것이 바로 도덕의 기본 원리다. 모른 척하지 않는 것. 그러면 혐오 표현으로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 그것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혐오 표현을 지우는 거죠.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발생한다면은 그 피해를 막아주는 거. 또 지난주 표현대로 하면은 100명의 독일인 가운데 한 명의 유대인이 들어왔을 때 그 유대인을 자기 이웃으로 만들어 말 걸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것, 그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이다. 그럼 이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아니고 사회적 평화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따뜻한 이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못살게 굴지도 않지만 누군가 남을 부당하게 못살게 굴었을 때 그를 지켜주는 것, 그를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모여살이의 따뜻함, 그것을 키워가는 것, 온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혐오 표현 금지의 도덕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왜 혐오 표현을 쏟아낼까요? 혐오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X를 싫어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우리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X를 싫어한다. 그 X는 버릇이 없다. 그 X는 범죄자다. 그 X는 어떠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 X는 뭐뭐하다. 등등. 그 X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낸 뒤에 그래서 우리는 X를 추방하고 싶다. 라고 혹시 공표를 했다면 그러한 공표는 괜찮은가요? 아까 다시 그 말로 돌아가는 사회적 평화를 지키는 그게 혐오 표현 금지라면 혐오의 원인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회적 평화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혐오 표현을 쏟아내는 게 아닐까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회적 평화라는 개념이 이제 핵심 개념이 됐네요. 그러니까 모여살이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니들 때문에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 분란이 일어나고 불쾌하고 갈등이 유발되고
이런 표현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conflict transformation, 갈등 전환. 갈등이란 말은 설명하려면 복잡하긴 한데요. 뒤엉켜 있다라고 한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엉켜 있다. 칡넝쿨 막 뒤엉켜 있죠. 보통 칡넝쿨 뭐 예를 들어서 갈대밭. 갈대밭이 왜 갈대가 갈대밭이라고 쓰이는지 잘 모르시죠? 갈대는 하나만 그 뿌리를 내려도요 밭이 돼버려요. 이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갈대는 그냥 밭으로 있습니다. 대나무는 주로 숲을 이루고 있죠. 네. 대나무도 똑같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칡넝쿨도 그렇습니다. 한 번 생기면요 소나무고 참나무고 다 죽어요. 칭칭 감아 올라가가지고 갈등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와 뒤엉켜가지고 질서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 갈등, 남북 갈등 한번 염두에 들어보죠. 남녀 갈등, 혐오가 되게 그렇죠. 갈등 상황에서부터 혐오가 생겨 나오는데 갈등을 어떻게 그럼 해결하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안 보면 되죠 뭐.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따로따로 갈라놓으면 됩니다. 근데 따로 갈라놓다 보면은 모래알이 되는 거죠. 그럼 모여살이가 아니야. 낱낱살이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은 결국은 공동체성이 와해 무너지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삶은 결국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럼 모이는데 모두에게 좋으려면 모여서 모두가 좋아야 돼요. 아주 하나만한 말 같지만 우리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 가족끼리 모였는데 모두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면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근데 가족끼리 만나기만 하면 맨날 재산 다툼하고 싸워요. 그러면 모두에게 좋기는커녕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모여살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갈등, 뒤엉켜버린 것은 제가 또 재미난 표현 하나 만들어냈는데 제 삶이 그래요. 그냥 뭐 하다가 뭐 계속 말을 만들게 되는데 좋아요. 아니 이 갈등이 보면 가만히 보면 특정한 사람에게서 계속 유발이 돼. 갈등 유발자가 있어. 그 사람만 들어오면 온통 갈등이 생겨.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반대죠, 그죠? 화해가 되고 분위기 좋아지고 관계 문제도 있지만은 사람 문제도 큰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 뭔가 자꾸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야? 뭐라고 부를까 이걸? 근데 우리 말 표현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그러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놈이죠, 그죠? 그런데 미꾸라지는 괜히 그 미꾸라지를 혐오할 필요가 없잖아. 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새로운 말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 뒤엉킴, 갈등이라는 말 가지고 석꾸라지. 이 석꾸라지야 하라면. 보편화해주세요. 이제 예전에 뭐라고 쓴 거냐면 야 이 잡것. 근데 이 잡것이 좋은 표현이기도 해. 약간 부정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황석영이는 잡것을 대단한 놈이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잡종이란 말도 있어. 잡종. 이게 다 한자여가지고 욕할 땐 쓸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미꾸라지의 그 행동을 보고 석꾸라지라고 더 줄이면 석구리.
좀 더 비하적이 됩니다. 재미드시네요. 재미들렸어. 근데 전환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서로 혐오하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 책에 논의가 없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형태, 폼을 전환한다는 뜻이잖아요. 서로 갈등 국면을 앞에서 얘기한 긍정적인 표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공감, 또는 환대, 또는 뭐 사랑, 또는 평화. 어떻게 전환해 줄 거냐? 그 원리가 없어요. 여기는 혐오를 금지하자고만 되어 있지. 이건 뭐 하다 많은 얘기잖아. 금지 한다고 금지가 되겠습니까? 지난주 많이 말씀드렸지만 무고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무고를 더 많이 하잖아. 그렇죠. 50만 명이나. 진짜 심리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하지 마 그러면 어떤 걸 혐오하지 말아야 돼? 봤더니 X도 혐오하고 Y도 혐오하고 뭐 다 혐오하고 있고 혐오해도 되나 보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혐오스럽다. 바꿔버려 말을. 그러면 처벌을 안 받아. 감정 표현으로 바꾸면.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물 또는 공적이거나 객관적인 이런 걸 가지고 처벌 중심으로, 금지 중심으로 접근해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 처방과 장기 처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지난주 좀 드렸습니다. 사람 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그 사람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란 말로 보면은 처음에 약간 소개해드렸던 올바름의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응징, 복수하는 거죠. 똑같이 되갚아주는 거. 되갚음의 원리가 있어요. 물론 그러고 싶죠, 되게. 되갚음은 후련하잖아요. 시원하고. 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오래된 신념도 구원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봐요. 긴 시간이 흐른 뒤라고 한다면 잊어버렸어. 근데 과거의 죄를 현재 와서 내가 처벌하면 이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이 사람이 똑같은 폭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미덕이 될 수는 없어. 그 올바르긴 한데 좀 더 사람다움의 올바름을 찾자면은 아까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되살림의 올바름이 필요한 거죠. 되살린다는 거는 상대를 용서하고 그가 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지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를 아까 얘기한 뭐 말미, 까닭, 탓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찾아가지고 첫 번째는 공감이 필요해. 네가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응? 같이 느껴주는 거죠. 응? 같이 아파해 주는 거죠. 응? 그게 안 되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은 또 응징으로 가. 그래 내가 네 처지는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난 이러니까 맞아야 돼. 이렇게 돼서 결국은 되갚음의 원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공감이 됐어요. 마음이 울렸어요. 그러면 용서가 일단 돼. 용서가 되고 조금 더 지나면 같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이때 이제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찾는 것인데 그 상대방을 치유해 주는 거죠. 고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굽었다면은 바로 잡아주는 거. 모자랐다면은 채워주는 거.
또 이제 뭐 흠이란 말이 이제 한자로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도자기 개념, 도자기 보면 살짝 그 금이 같잖아요.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도자기를 보면 청자 같은 거 보면 다 금이가 있잖아요. 청자를 안 갖고 있잖아. 보셨어요? 청자 보면 이렇게 금이 다 가 있어 표면에. 네, 백자도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있다고 해도 전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흠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트집이라고 그래. 트다라는 게 갈라진 거잖아요. 트집을 잡다 그러면 나쁜 뜻이야. 아니 나이 들면 여기 이제 잔주름 생기잖아. 그래 잔주름 생겼다고 나이 들었다고 싫어하면 이게 트집이지. 그 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나이 들면 이 잔주름 생긴다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점,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되살려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또는 채워주겠다는 뜻이네요. 참다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네. 나의 모자람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남의 모자람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참다운 사람이네요. 근데 혼자 참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더불어 함께 참다운 거죠. 모요살이의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있었잖아요. 천국은 숟가락이 길어. 근데 지옥은 그 숟가락을 계속 떠먹으려고 그래. 지입에. 그러면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못 먹어. 천국은 서로에게 떠먹인다는 거잖아요. 유치한 그 비유인데 핵심이 뭐냐면 혼자서는 못 산다는 뜻이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즐거워야 돼. 상대의 입에 밥 한 숟가락 떠 넣어 주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됐을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건데, 야 내가 넣어줬으니까 빨리 내 입에 넣어줘, 거래가 되면 그건 천국이 아니야. 그건 시장이야. 그 즐거움으로 상대의 모자란 점을 채워줬을 때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갈등 전환이라는 오늘날의 이러한 중요한 화두, 혐오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평화에 또는 상호 존중 또는 존엄성 또는 이제 공감, 제 식으로 이제 서로 살림이 되겠죠. 서로 살림으로 이걸 전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잘 안 들어가지고 12시간 됐네? 그래서 떠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재미있었어요. 석굴아지 몇 개 기억이 안 나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 한 10분 정도 해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중세 쪽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중세 쪽 아까 처벌. 적대감 얘기 나왔을 때 중세 12세기경에는 이제 황제파하고 교황파가 나눠서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그거에는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면 각 도시별로 황제파에 붙거나 교황파에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꼬무네끼리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뭐 이권 다툼을 했다 요거에만 초점을 맞췄지. 그래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르네상스를 이끌고 이렇게만 이제 생각해봤지 그 근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생각해봤는데 선생님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까 중세에는 명예가 중요했어요. 기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가치, 그렇죠. 명예, 명예. 그다음에 충성, 로열티, 그렇죠. 혈통, 혈통. 뿌리, 근원, 그리고 품위, 소유. 소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염됐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수함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모든 오염이 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아요. 그래서 성스러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듯이 그래서 그 부분이 오염당했을 때 상대방을 혐오했고 그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었는지 너무 재밌었어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 네. 제가 놓쳤군요. 아닙니다. 뭐 다시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고, 그게 이제 죄의 개념의 종교적 의미의 죄의 개념의 핵심이었어요. 네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스러움은 온전한 것이고 네네네. 순수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건들면은 신의 보복을 당해. 네. 그게 그 건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신이 잔인해가지고 공동체를 멸종시켜 버려. 네. 그래서 그 이제 노아의 홍수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사실 너무 끔찍하잖아. 응? 그러면 오염이라는 개념을 이제 딱 들여오는 거, 더럽혀진 것이다. 오염, 더럽혀진 것. 더럽혀졌으면은 쉬운 방법은 씻어내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세균, 바이러스는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어요? 성적인 걸 많이 이제 예를 들었는데 임신해 버리면 어떻게 씻어 그거를? 죽이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깨끗게 한다는 이 정화, 퓨어러파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해하면 도려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세도. 예. 그래서 어떻게든 잘라내고 그렇죠. 도려내고. 네. 네. 의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에 중세 제가 관심 뒀던 부분은 이제 자본주의적 개념을 얘네가 이제 살짝 넣는 거죠. 지식인들이. 그래서 자기네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르네상스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자본주의 개념을 넣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종교적 개념에다가. 이제 시인께서 네. 나에게 이런 통치권을 주셨다. 신과 나는 동일시되고 네. 대리인이 되니까 대리인이죠. 이 땅은 내 땅이지. 네. 그러니까 내 땅을 내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야. 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뭐 현대까지도 이어지는 면이 있지만은 신성,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언터처블 이런 사람으로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런 이제 금기의 영역, 타부의 영역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타부가 다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신이 어딨냐고 찾잖아. 네네.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연구, 불경은 그래도 좀 낫죠, 우리가. 왜냐하면 불경은 좀 솔직하잖아. 부처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아니 부처가 말했다고 그러니까. 부처의 일대기도 있고 시달타를 얘기하니까 깨달은 자의 이야기지. 근데 신격화는 됐지만은 기본적인 그 솔직함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숭배화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함을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방식으로 처단이 되어 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서지학적 관점에서 가보면은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허용시킨 것도 많고.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과학적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면은
성스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정치 논리야. 네. 종교의 정치화지. 네네. 성스러움 혼자 즐기세요. 산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왜 우리한테 강요하죠? 그렇게 좋은 거면은 신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완전하시면 뭐 등등 정치 논리화하는 바도 있고요. 또 그것을 종교 영역으로 지키려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유한성, 그다음에 이제 죽음의 어떤 확실성 이런 것으로. 그러면 결국 큰 인류 역사로 보자면은 구원이라는 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염,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영역을 보존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나머지는 혐오스러운 거죠. 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상대를 혐오하는 그 근본적 심리 상태가 종교적인 그런 오염이 됐다고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한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혐오란 표현은 이제 오늘날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hate도 쓰지만은 hatred도 쓰고, 그다음에 sexual harassment 괴롭히기라는 말로도 쓰고, 또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disgusting 역겹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그래서 일관된 표현을 쓰진 않는데요. 네, 중세 때는 적대감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오스트리다. 그래서 그 표현이 좀 더 그때는 그 혐오하고 조금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지금은 혐오가 인간의 본성까지로 이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너무 스펙트럼도 넓고 그리고 현실이 돼버렸어. 너무 혐오가 많은 거야. 예를 들어 성소수자 문제, 다문화 문제, 남녀 문제, 권력의 문제, 인종 뭐 해가지고 곧 이제 민감성 부분을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혐오로 우리가 더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혐오를 많이 느낀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게 뭐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그 다음 단계는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그런 혐오를 평화로, 공존으로 바꿔갈 것이냐. 자, 은경님. 네, 말씀하셔야죠. 저요?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네, 중세 얘기밖에 못했는데 고대 얘기는 안 해요. 제 관심 분야만 조금.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심리학과에서 배운 이론 중에 인지 구조화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 아니세요?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사회 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페스팅거였나 그 사람인데, 인간은 자기가 딱 그 하나를 딱 정해놓으면 이것과 A를 정했으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A로 맞춰버리고 싶어하는 욕구에 사로잡혀있대요. 조금만 B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깜빡거리는? 불쾌를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거나 이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돼. 괜찮은데요, 여기는? 녹화되고 있어요. 배터리가 이렇게 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네, 배터리가 없나 봐요. 끄시면 됩니다. 지금 끌까요? 네.